대한민국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루도 그 남쪽 끝자락에서 쏘아 올려진 거대한 불꽃 하나가 전 세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충격파가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이라는 뉴스로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직후 지구 반대편 미국 워싱턴 DC의 펜타곤 깊숙한 지하 벙커에서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우주 개발의 일환으로 보였으나 그 이면에 숨겨진 기술적 함의를 간파한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움직임은 다급했습니다. 로켓의 최상단 페어링 내부에 탑재된 의문의 물체. 그것은 강대국들이 그토록 독점하고자 했던 금단의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 왔으며 미국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누리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긴박했던 일주일간의 기록을 당시 펜타곤의 핵심 관계자였던 로버트 윌리엄스의 시선으로 재구성하여 낱낱이 공개합니다. 새벽 3시, 침실의 정막을 깨고 울리는 암호화된 보안전화의 벨소리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국방장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침착함 대신 날카로운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로버트, 지금 즉시 펜타곤 상황실로 복귀하시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국가안보의 치명적인 위협이 감지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30분 만에 도착한 지하벙커 회의실은 이미 국가안보국, 중앙정보국, 그리고 우주사령부의 최고위급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한반도 남단 나로우주센터의 고해상도 위성사진이 띄워져 있었고 정보국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발사체는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전략무기 체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로버트 윌리엄스, 미국 방부 동아시아 안보 담당 차관보로서 지난 30년간 이 냉혹한 국제정세의 최전선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자리에 앉아 태블릿 PC에 전송된 기밀보고서를 훑어보던 제 눈은 특정 수치에서 멈췄습니다. 위성 중량 1.5톤.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1.5톤이라고 했습니까? 한국이 쏘아 올리겠다는 위성의 무게가 정말로 그 정도란 말입니까? 제 질문에 분석관인 애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 측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재원이며 교차 검증된 수치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숫자가 갖는 군사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 방 안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5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군이 운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에 탑재되는 W-87 핵탄두의 표준 중량과 정확히 일치하는 무게였습니다. 중앙정보국장이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한국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 가입국이며 핵보유국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탑재할 핵탄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더 수상한 겁니다. 핵탄두가 없다면 왜 굳이 1.5톤이라는 막대한 중량의 탑재체가 필요합니까? 통상적인 지구관측 위성이라면 500kg, 아무리 고성능 정찰 위성이라 해도 700kg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2배가 넘는 무게를 고집한다는 것은 분명히 위성 외의 다른 목적, 즉 탄두 재진입체의 성능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주사령부 소속 밀러 대령이 열화상 이미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붉은색 열기가 발사대 주변을 휘감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틀 전 우리 정찰위성이 포착한 나로우주센터의 연소시험 데이터입니다. 엔진의 연소 온도가 일반적인 위성 발사체보다 40% 이상 높게 측정되었으며 연료주의 패턴 또한 과도하게 공격적입니다. 국방장관이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밀러 대령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로켓은 적외도 위성용이 아닙니다. 사거리 최소 12,000kg급, 사실상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의 동맹국이 우리 몰래 이러한 능력을 갖추려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마저 감돌았습니다. 중앙정보국장이 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를 강력히 요구해왔고 우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우주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 제안을 우회하려는 교묘한 수법입니다. 발사 각도를 10도만 낮추면 그것은 곧바로 워싱턴을 겨냥한 전략무기가 됩니다. 게다가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우려됩니다. 한국의 이러한 행보를 빌미로 그들 또한 군비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동북아시아 전체가 통제불능의 군비 경쟁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장관은 결단을 내린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로버트, 자네가 직접 가게. 나사의 기술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는 명분으로 철저히 조사하게. ICBM 개발의 증거가 단 1%라도 발견되면 즉시 발사를 중지시켜야 하네. 만약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면 기술 통제 협정 위반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해.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그들을 혈맹이라 부르지만 냉정한 안보 논리 앞에서 그들은 관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고 그들은 우리의 전략적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파트너.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한미 관계의 본질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가 피를 흘려 지켜준 나라가 이제 우리 허락 없이 독자적인 행보를 하려 한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자료를 넘기던 중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75톤급 엔진 기술. 이것은 러시아의 RD-191 엔진과 추력 및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그 엔진은 러시아의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로켓인 안가라에 쓰이는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고체 연료 기술은 작년을 기점으로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액체 연료와 달리 고체 연료는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여 군사적 효용성이 극대화된 기술입니다. 적이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도 전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서랍 속에서 10년 전 한국 방문 당시 찍은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우주개발 책임자는 해맑게 웃으며 언젠가 우리 손으로 달에 가겠노라 말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덕담으로 격려했을 뿐 그들이 정말로 미국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몰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제공한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수행원으로 배정된 밀러 소령이 경례로 올렸습니다. 차관님, 환영합니다. 저는 짧게 악수를 나누며 한국 측 마중 인사를 확인했습니다. 공항 로비 한편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간 면도를 하지 못한 듯 거뭇한 수염과 낡은 점퍼 차림.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총괄단장 강인수였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오랫동안 현장에서 기름밥을 먹은 엔지니어 특유의 투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저는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강 단장님, 러시아 기술자들은 모두 돌려보내셨겠죠? 순수 국산 기술인지 확인이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인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들은 1차 발사 때 이미 다 떠났습니다. 지금은 오직 우리 기술진들만 남아 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숲과 거대한 공장 굴뚝들. 70년 전 폐허였던 이 나라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을 석권하고 이제 우주까지 넘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성취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협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의 회의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한미 우주협력 협정문을 꺼내들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발사체의 단분리 화약 성분표와 센서 데이터를 공개해 주십시오. 미국산 부품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기술 검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인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핵심 기업 기밀입니다.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단호하게 압박했습니다. 협정서 3조 2항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정보 자산을 통해 귀국 로켓의 우리 측 센서가 17개나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발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결국 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고흥으로 가시죠. 헬기를 타고 전라남도 고흥으로 이동하는 동안 밀러 소령은 한국의 로켓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사 수준을 추격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헬기가 나로우주센터에 착륙하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웅장한 조립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47m 높이의 거대한 누리호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흰색 동체에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로켓을 올려다보며 강인수에게 물었습니다. 발사 각도가 거의 수직에 가깝군요. 여기서 각도를 10도만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강인수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위협한다면 그럴 능력은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한 기술적 설명이 아닌 뼈있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로켓이 정말 순수한 과학 목적입니까? 군사적 전용 가능성은 없습니까? 강인수는 조립동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다만 편견 없이 봐주십시오. 우리가 평화적으로 우주를 향하고 있다는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음이 아닌 데이터를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위성 페이로드 장착을 위한 클린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에어 샤워를 통과하자 은색 원통형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제 1.5톤 위성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수성연구원 이지은이 브리핑을 맡았습니다. 위성 덮개가 열리고 내부가 드러나자 빽빽하게 들어찬 큐브 위성들과 실험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1.5톤 무게의 고작 큐브 위성 몇 개라니요? 제가 의구심을 표하자 이지은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총 13개의 큐벙 위성이 탑재되어 있으며 각각 대기관 측, 우주방사선 측정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위성들을 사출하는 스프링 장치였습니다. 이것은 다중 사출 장치군요. 정확히 어떤 원리입니까? 이지은이 답했습니다. 궤도 진입 후 20초 간격으로 위성을 하나씩 사출하여 서로 다른 궤도에 안착시키는 정밀 제어 시스템입니다. 오차 범위는 0.1초 이내입니다.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0초 간격, 다중 사출, 정밀 제어. 이것은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 즉 MIRV 기술의 핵심 메커니즘과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위성 13개를 쏘아보낸다는 것은 곧 핵탄두 13개를 서울에서 평양, 베이징, 도쿄, 심지어 워싱턴으로 동시에 날려보낼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물었지만 이지은은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다며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으로 완벽했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밀러 소령에게 사진 촬영을 지시했으나 한국 측은 보안 규정을 들어 강력하게 저지했습니다. 미국산 부품이 아닌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된 장치이기에 촬영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방어 논리였습니다. 강인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우리 세금으로 쏘아 올리는 로켓입니다. 차관님이 이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의 말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자주국방의 의지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내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발사를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술적 결함이나 규정 위반 사항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발사 3일 전, 현장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최종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관제실의 모니터를 주시하던 중 산화제 탱크 압력 저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상치 대비 3% 압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미세 누설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밀러 소령은 즉시 나사 안전 규정을 근거로 발사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규정상 2% 이상의 압력 저하는 발사 연기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강인수는 한국의 자체 기준으로는 5%까지 허용된다며 맞섰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링의 부식이나 밸브의 미세 균열은
로켓을 완전히 분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발사 윈도우 내에는 불가능합니다. 발사는 취소입니다. 강인수는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발사는 6개월 뒤에나 가능합니다. 연구원들이 3년을 매달려온 프로젝트입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과학은 간절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와 안전이 우선입니다. 로켓을 데리고 정밀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것은 당신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결국 강인수는 고개를 떨구었고 로켓 하강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승리의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의 오만한 독주를 막아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강인수의 절규하는 표정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새벽 2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보던 저는 나로우주 센터 정비동에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철수 명령을 내렸는데 무슨 꿍꿍이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밀러 소량을 대동하고 빗속을 뚫고 정비동에 들이닥친 저는 철수 부대에게 입성하는 길목에서 반갑게 맞이한 인물의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소속을 뚫고 정비동에 들이닥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젖은 옷을 입은 채 바닥에 앉아 도면을 펼쳐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인수는 충혈된 눈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함을 발견했고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부품을 교체하면 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품 주문에만 최소 2주가 걸리는데 내일 모레 발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자 강인수는 정비동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그곳에는 70대로 보이는 왜소한 노인 한 분이 낡은 범용 선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기계공이라 불리는 박명장이었습니다. 강인수는 그가 50년 경력의 장인이며 그의 손끝 감각은 어떤 첨단 기계보다 정밀하다고 소개했습니다. 21세기에 항공우주 부품을 손으로 깎아서 만든다는 것은 나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니 과학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박명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강인수는 만약 실패하면 자신의 목을 내놓겠다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저들의 무모한 도전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정비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명장은 화장실도 가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0.001mm 단위의 정밀 가공을 이어갔습니다. 옆에서 플래시를 비추는 젊은 연구원의 손도 떨리고 있었지만 노인의 손은 기계처럼 일정했습니다. 새벽 6시경 박명장의 코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감각을 잃는다며 끝까지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옆에 있던 연구원이 쉬라고 권하자 박명장이 나지막이 내뱉은 말은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거 못 띄우면 나 죽어서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 6.25 때 우리가 비행기 한 대 없어서 얼마나 서름을 당했는지 아냐? 우리 손자 세대는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들은 월급이나 명예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한과 자존심, 그리고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1970년 아폴로 13호의 귀환을 위해 밤새워 필터를 만들던 나사 엔지니어들의 처절한 사투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한국의 낡은 정비동에서 바로 그 기적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누리호가 다시 위풍당당하게 기립해 있었습니다. 박명장이 깎아낸 부품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탱크 압력은 정상 범위를 회복했습니다. 저는 완성된 부품을 손에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손으로 만들었단 말입니까? 밀러 소령은 이것은 마법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강인수는 그것은 50년의 경력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방장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날씨 핑계를 대서라도 무조건 발사를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진출을 원치 않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잠시 박명장이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제 경력이 무너질지라도 제 양심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장관님, 날씨는 완벽합니다. 기술적 결함도 없습니다. 저는 이 발사를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저들의 헌신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막는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장관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인수는 저에게 감사를 표했고 저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닌 우주를 향한 꿈을 공유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발사 당일, 날 우주센터 VIP 관람석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박명장 옆에 앉았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으셨지만 손톱 밑에 검은 기름때는 여전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 9, 8. 관람석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3, 2, 1. 점화. 거대한 화형과 함께 누리호가 대지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땅을 울리는 진동이 제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300톤의 추력이 만들어내는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로켓은 중력을 거스르며 점점 더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의 염원이 담긴 거대한 불기둥이었습니다. 1단 분리, 2단 점화, 페어링 분리. 모든 과정이 교과서처럼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고도 700km 상공에서 13개의 위성이 차례로 분리되는 순간 통제실과 관람석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강인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박명장 또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70년의 서름을 씻어내는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강인수의 떨리는 목소리. 아버지,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우주를 엽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강인수 단장 앞에 서서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당신들이 데이터보다 강한 인간의 의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발사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의 우주강국 진입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저는 귀국행 비행기 안에서 국방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초 제목이었던 한국의 우주개발 위협평가를 지우고 대한민국 위대한 파트너의 탄생이라고 새로 적어 넣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위협이 아닌 헌신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기술적 성취는 동맹의 자산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반도를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진정한 우주의 주인이 되었음을. 그들의 도전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빌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벅찬 일주일의 기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